다시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만 나옵니다. 딱 작년 이맘때쯤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참사를 기억하시나요? 지난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전 10시 25분에 제1군단 북지방공 레이더에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최초로 포착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오후 3시 20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약 5시간 동안 무엇이 탑재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적국의 비행체가 대한민국 영공을 들쑤시고 다닌 것입니다. 포착된 무인기들은 서울 북부 지역까지 남하한 후 북상하여 레이더에서 사라졌고 공군작전사령부는 무인기 4대를 추가로 식별하고 추적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여 AH-1 코브라 공격 헬기로 사격을 가했지만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국산정찰 무인기 송골매를 북한으로 투입해 반격했으나 전반적으로 무인기에 대한 군의 처참한 대응 실력만 점검하고 끝난 꼴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헬기와 전투기 약 20대를 투입했지만 격추에 실패했으며 KA-1 경공격기가 이륙 중 추락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28일까지 미상의 항적이 나타날 때마다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해를 넘겨 1월이 다 지나도록 책임 소재를 놓고 정치 공방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정말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삽질하는 건 도무지 변하지 않는데요. 북한 무인기의 남침을 허용한 건 특정 집단이나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군과 정계 모두의 잘못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대응책부터 빠르게 연구해야 했습니다. 물론 핑계거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크기가 작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무인기의 경우 탐지가 극도로 어렵고 AH-1 코브라의 20mm 기관포의 경우 낙탄 위험 때문에 마음 놓고 사격을 가하기 어렵습니다. 일례로 사건 당시 우리 군의 AH-1은 20mm 기관포 약 100여 발을 사격했는데요. 통계적으로 이보다 구경이 큰 30mm 고폭탄조차 3,000발을 넘게 발사해야 2m 남짓한 무인기 한 대를 격추할 수 있습니다. 20mm 구경으로 무인기를 격추하려면 최소 4,000에서 5,000발은 발사해야 할 텐데 시가지가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안보에 있어서만큼은 핑계는 말 그대로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못의 무게는 줄일 수 있을지라도 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결국 군의 변명이 입증하는 건 대한민국의 무인기를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는 요격 체계가 전무하다는 것뿐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해당 사건 이후 우리 군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인기 영공 침범 참사가 일어난 지 약 1년, 오늘은 전 세계 무인기 기술 최신 동향부터 대한민국의 대응 상태까지 낱낱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약 1,0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2m급 이하의 소형으로 타격 목적보다는 정찰, 감시 위주의 전력으로 추정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협적이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형 무인기는 정찰 이상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렵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했다고 추정되는 북한이라면 생화학 무기 운반이나 군사적 도발 및 테러에 사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전면전이라면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주일이면 박살날 북한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테러의 무인기를 동원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북한에서 운용 중인 소형 무인기는 지난 2022년 발생한 영공 침투 참사를 통해 기체에서 발생하는 열이 적어 열상 감시가 어렵고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북한은 빠르면 2024년에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 북한 무인기를 레이더로 포착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어쩌면 가까운 미래 우리가 상대해야 할 가장 골치 아픈 적은 북한의 주 전력이 아니라 무인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북한의 무인기 전력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북한의 뒷배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그도 그럴 게 중국은 DJI 단 한 그룹만으로 전 세계 무인기 시장의 7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외 소형 드론 중 얼마나 많은 비율이 중국산인지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인데요. 심지어 DJI는 드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인 펌웨어가 암 시장에 거래되며 타국 정보를 무단 유출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약 40조 원에 달하는 무인기 시장 중 약 28조 원을 중국 DJI 혼자 독식하고 있는 셈이니 당연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무인기에서만큼은 중국 무기답게 단순한 물량 빨로만 승부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일례로 얼마 전 중국에 이어 군용 무인기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튀르키예의 실험에 따르면 중국 무인기가 일종의 전자 지오펜스를 인식하도록 제작되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 제조한 드론은 중국이 자국의 국경 내에서 비행이나 무장 사용을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감시 정찰용 드론의 경우 자폭하는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드론의 기술 수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위협적입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무인기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례로 중국이 MQ-9 리퍼를 카피해 만든 윙능의 경우 무장 탑재량만 480kg에 32시간 채공이 가능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채공 시간을 제외하면 그다지 뛰어난 스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가격이 고작 100만 달러, 약 13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인데요. 반면 MQ-9 리퍼는 하드 포인트만 7개, 종합적인 장비 탑재 중량이 1.7톤이 넘지만 한 대당 가격도 360억 원이 넘습니다. 무장 탑재량은 윙능보다 3.5배 많지만 가격은 27배가 비싼 셈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윙능 27기를 운영하는 게 남는 장사인데요. 대한민국의 KAMD는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홀리지 않을 만큼 탄탄하지만 요격 미사일은 드론을 상대하기에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천국만 해도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에 육박하지만 최대 8개의 60mm 박격 포탄을 탑재할 수 있는 중국의 박격 드론 리볼버 860은 고작 수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요격 미사일로는 도저히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데요. 반면 전장의 필요도가 올라갈수록 드론은 더욱 저렴하고 위협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 재사용 가능한 자폭 드론. 미국의 안드릴 인더스트리스에서 개발한 로드러너와 로드러너 M은 일반적인 드론이 작은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제트 엔진을 이용해 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항속거리도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재원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억 원대의 낮은 가격에 제트 엔진에 기반한 높은 기동성을 앞세워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드론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상시에는 자폭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찰 드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경우 목표물의 모습을 전송해 정확히 공격하려는 목표물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아닌 경우 공격 취소 후 다시 기지로 귀환할 수 있습니다. 2. 우크라이나의 하판 드론. 우크라이나의 AQ-400 사이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저가형 장거리 공격형 드론으로 약 42kg의 탄두를 탑재하고도 시속 140km에서 200km의 고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주행거리 역시 최소 750km에서 최대 900km로 우크라이나 남부전선 헤르손주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경우 122mm 포탄을 탑재하지만 무장을 최대한 줄일 경우 6.5시간 이상 채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AQ-400은 운용자에게 직접 시각 정보를 전송해 1인칭 시점으로 조종할 수도 있는데요. 전반적인 성능이 러시아가 운영하는 샤헤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나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AQ-400의 가장 큰 특징은 공체가 하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요. 이 덕에 준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대규모 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방위 산업 구조가 박살난 와중에도 초기 생산량만 매달 100대 이상, 2024년 2분기면 500대 이상 양산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가격 역시 한 기당 1,900만 원 수준이라 우크라이나에는 제블린 하이마스와 함께 고국의 영웅이 될 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3. 시가전에 최적화된 수직 하강 드론. 이스라엘의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소형 드론으로 건물 밀집 지역에서도 수직 하강이 가능하며 시가전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통형의 동체에 상단부 동축 로터로 구동하는 스파이크 파이어플라이는 전체 무게가 약 3kg, 길이는 40cm 내외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정찰 모드에서는 15에서 30분 가까이 비행할 수 있는 데다 최대 사거리 역시 약 1km에 달하며 최대 시속 70km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무게가 가벼운 탓에 탄도 중량은 고작 350g에 불과하지만 시가지 대인 살상용으로는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처럼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드론은 민간에서 보이는 프로펠러가 달린 작은 비행체에서 벗어나 미사일 로켓, 포탄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중국이 이런 드론을 만들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무인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대한민국이 북한의 호되게 당한 이후 그나마 정신을 차렸다는 것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그동안 전파통신법으로 개발해놓고도 사용할 수 없었던 제모부터 전력화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해당 시스템은 우선 수도권과 주요 공항 등에 접근하는 무인기를 식별하고 위협으로 판단될 경우 조종 주파수를 방해하여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방식의 재밍체계입니다. 또한 해당 시스템은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 제모 컴퓨터 장비 등이 한 개의 포대로 구성되며 고성능 AI를 활용한 딥러닝 레이더 표적 분류 기술을 추가할 예정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재밍 같은 소프트킬 방식뿐만 아니라 직접 물리적 타격으로 정무인기를 격추하는 하드킬 방식까지 추가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국내 모 망산 기업은 최대 8km 이내에서 정무인기를 포착하고 1차로 재밍을 시도, 실패 시 2차 포획, 3차 레이저 요격으로 연결하는 복합 방어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속 90km 이상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를 90% 이상 포획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소형 무인기의 경우 대부분 대응이 가능한데요. 물론 언제까지고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입증된 건 드론을 총알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끼지 않고 최대한 많이 퍼부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수많은 훈련과 무인기 비축이 필요합니다. 우리 군은 드론작전사령부와 드론봇 전투단까지 건립했지만 아직까지 정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벽에 가까운 안티드론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을 위한 공세 전력 준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전에서 드론의 활용성은 정말 무궁무진한데요. 소형 정찰용 드론부터 소총을 탑재한 드론과 폭격용 드론, 그리고 자폭 드론까지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무인기는 병력 손실에 대한 우려도 없고 기대 효과도 상당히 높습니다. 게다가 군사장비치고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니 전략 목표를 위해 수십, 수백 개의 무인기가 격추당하더라도 소기의 목적만 달성할 수 있다면 전혀 부담이 없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군사 분야에서의 무인기 전력화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국의 약진이 두려운데요. 일례로 중국의 드론 제작사인 DJI가 전 세계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만 봐도 중국이 드론 개발에 얼마나 열성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TB001 다목적 무인기의 경우 미사일 트럭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무서운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전장 10m, 전폭 20m, 전고 3.3m에 달하는 이 대형 무인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가히 폭격기라고 불러도 손색 없을 만한 무장 탑재량입니다. 실제로 TB001의 무장 탑재량은 1.2톤에 달하는데요. 4개의 하드포인트에 FT-7, FT-9 항공폭탄과 AR-4 공대지 미사일, AR-3 순항 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TB001은 1톤의 무장을 탑재하고 35시간 동안 연속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거리로 따지면 최대 6,000km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국 입장에서 상당히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당장 중국에서 한국을 노리기 위해 배치한 북부정구만 보더라도 산둥성 웨이아이 다수이보 국제공항에 공군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제주도와 독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이 1000km 이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끔찍한 가정이긴 하지만 충분히 TB001이 폭격작전을 수행하고 해양까지 할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테러 위험에 알몸으로 노출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TB001 수준의 폭격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건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그나마 중국은 국제적 시선에 신경이라도 쓰지만 한국의 적성국 목록에는 사상 최악의 깡패 국가가 최상단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입니다. 물론 기술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무인기 개발 난이도가 급감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TB001 같은 대형 무인기를 바닥에서부터 만들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일종의 편법을 써서 폭격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바로 AN2입니다. AN2는 개발된 지만 벌써 75년이 넘은 고물 포격기인데요. 카탈로그상 최대 속력은 시속 258km지만 노후화 정도를 생각하면 순항 속력인 시속 190km도 아슬아슬합니다. 게다가 최대 이륙 중량은 5,440kg, 최대 상승 고도는 고작해야 4,500m에 불과한데요. 사실 현대전에서 AN2를 군사용으로 사용한다는 건 정신 나간 행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하나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AN2의 스펙은 유인기로는 형편없는 스펙이지만 무인기로는 꽤 그럴듯한 성능입니다. 26일 침투한 북한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느려도 너무 느려서 오히려 현대 전투기가 포착하기 힘들 정도의 속력이고 상승고도 또한 낮아서 레이더로 포착하기도 힘든데요. 그 이유는 산악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전파를 활용하는 레이더의 특성상 항공기만 골라서 탐지하는 게 아니라 오만잡다한 것들까지 함께 탐지합니다. 특히 산이 많은 지형에서 레이더는 훨씬 더 많은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이러한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우리 군도 적어도 레이더망을 구성해 감시하고 있지만 문제는 AN2가 무인기화될 경우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바로 AN2를 공격기가 아닌 방공망을 흔드는 미끼로 사용할 가능성입니다. 약 300대의 AN2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북한이 무인기화시킨 AN2를 주력 항공기를 숨기기 위한 미끼로 활용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 10명의 완전 무장한 병력을 태울 수 있는 AN2에 사람 대신 무장이 실린다면 충분하지는 못해도 위협적인 공격기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각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다음 무인기 도발은 단순한 정찰용 소형 무인기가 아니라 AN2를 활용한 저고도 침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 이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준비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 무인기 기술 수준에서 7위에 빛나는 드론 강국입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카이를 중심으로 세계 3위의 무인기 산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지난 12월 20일 카이는 한국형 소형 다목적 모듈화 무인기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각의 분야에 강점을 가진 국내 업체들과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협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모듈형 무인기 기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듈형 무인기는 말 그대로 정찰, 통신, 공격 등 다양한 임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장비가 모듈화되어 교체할 수 있는 소형 무인기를 말하는데요. 정형화된 모듈만 있다면 어떠한 임무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해공에서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장이 나더라도 모듈만 교체해주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함인데요. 예를 들어 북한 무인기가 육지가 아닌 해안 상공을 넘어 침투하더라도 인근의 해군이 보유한 모듈형 무인기의 모듈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조기 방멸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확보된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활용될 공중발사 드론 ALE와 유무인 복합기 등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한데요. 100대의 정찰기가 한 번에 100대의 공격기로 탈바꿈할 수 있는 만큼 성능은 물론 수량마저 압도하는 무기체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스텔스 무인기에 대한 개발을 병행하고 2027년 첫 비행이 예정된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차세대 무인기답게 다양한 종류의 레이더 탐지를 모두 피할 수 있는 광대역 스텔스 기능을 갖출 예정인데요. 전자광학, 적외선, 탐지 장비와 합성 개구 레이더를 갖춰 마음만 먹으면 날씨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 적 영공에 침투가 가능합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 중인 정찰 인공위성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만 정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 연구시설이나 군사시설을 숨길 수 있는데요.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개발된다면 가뜩이나 탐지 레이더 기술이 취약한 북한을 상대로 자기 집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스텔스 무인 정찰기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국산 항공기용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게 되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인기뿐만 아니라 항공기에서도 엔진 국산화를 위한 기술적 준비를 갖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데요. 적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북한의 다음 도발은 지금보다 훨씬 강도 높은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철저하게 대비해 대한민국이 기술적 우위에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진입을 막을 수 있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1 개발 사업에 착수했는데요. 소형 무인기 대응 체계 블록1의 가장 큰 특징은 물리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하드킬 방식이 아닌 소프트킬 방식의 전파 방해 장비인 제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날아다니는 파리를 잡기 위해 거대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F킬러를 개발하겠다는 것인데요. 블록1의 주요 기능은 지상 레이더 감시 체계와 연동하여 접근하는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고 영공 진입 단계에서 재밍 전파를 이용해 경로를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이미 완성 단계에 들어선 추적 능력의 격추 능력을 추가하는 건데요. 이번 북무인기 도발에서도 밝혀졌다시피 한국은 이미 2m 이하 소형 드론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탐지 추적 능력인데요. 전 세계에서 2m 이하 소형 드론을 추적하고 여기에 격추 체계까지 갖춘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뿐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분명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끊임없는 발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6.25 전쟁 이후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도발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전쟁에 대해 무뎌지고 방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무인기 침투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지난날의 안일함에서 깨어났는데요.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는 지금 이 덕에 대한민국은 더없이 빠른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굴복시키지 못한 시련은 대상을 강하게 만들 뿐이라는 걸 북한은 뼈저리도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